오늘 기업, 오늘 사람, 화제가 된 기업의 소식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짚어볼 기업들입니다. 넥슨과 일본의 데이코코 호텔, 테슬라와 SK 하이닉스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게임 회사죠. 넥슨이 임금 체계를 국내 최고 수준으로 대폭 개편했습니다. 신입 사원의 초봉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올리고 전 직원의 연봉도 800만 원을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박사님, 게임 회사뿐만이 아니라 대기업과 비교를 해도 최고 수준인데 또 3년 만에 신입 공채도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네, 한마디로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 그래서 회사의 돈을 사람 뽑는데 아낌없이 쓰겠다라는 그런 인재 제일주의의 경영 전략을 천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넥슨은 좀 급여 수준이 다른 데보다 조금 높은 편이었는데 이번에 대졸 신입사원 최저임금을 5천만 원, 거기다가 기존에 있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800만 원씩 더 올려주는 그런 파격적인 지금 급여 인상 정책을 단행했어요. 네. 그만큼 우수 인재를 뽑아서 더 앞으로 치고 나가겠다. 그리고 우수 인재만이 회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 특히 게임 업계의 현실은 새로운 창의적인 게임 또 과학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이 회사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연봉 인상에는 이정헌 대표가 강력히 추진했다고 하죠. 이정헌 대표는 신입사원에서 대표 자리까지 오른 이른바 넥슨 매니저. 그렇습니다. 한평생 넥슨에서 출발해서 넥슨까지 오른 그야말로 넥슨 매니저. 이 넥슨의 경영은 사실 김정주 회장은 일선에서 깊숙하게 개입하지 않고 큰 그룹 차원의 결정만 해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정은 넥슨 CEO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요. 그동안에는 넥슨의 CEO들이 김정주 회장은 내막을 잘 모르고 이러니까 김정주 회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용으로 주로 그 경영 전략을 꾸려갔다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비해서 이정은 대표는 그야말로 넥슨에서 잔뼈가 굵은 넥슨 출신답게 회사의 내부 소통을 참 잘한다. 또 경영 실적도 상당히 많이 올렸죠. 넥슨은 2019년 그렇게 2년 전만 하더라도 회사를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나마도 매각이 실패했어요. 또 그전에는 김정주 대표가 자기 고등학교 친구 진경준 검사장한테 뇌물을 줬다 해서 수년간 고통을 겪어왔던 사실상 도산 위기에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2019년 이후에 다시 조직을 재정비하는 데 이정은 대표가 앞장을 섰고 거기다가 역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2020년에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집콕하면서 게임의 수요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면서 이 넥슨이란 게임 회사가 다시 살아났어요. 특히 이정은 대표의 이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네. 넥슨의 가장 넥슨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 싫어하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돈선이라는 건데요. 네. 넥슨 게임에 들어가면 워낙 많이 그 게임에 과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게임을 빙자해서 돈을 뺏어가는 회사 이름이 바로 돈선입니다. 네. 그래서 이 넥센 사람한테 돈선 넥센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쇼크를 먹고 기분 나빠하는데 이정은 대표는 자 돈선은 돈선이고 돈선의 역습을 하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게임에서 창출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직원들의 상당히 지금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앞서 박사님이 언급해 주신 대로 우여곡절 끝에 한국의 게임 산업이 이제 여러 가지 발전을 거쳤고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기까지 이제 20년이 지났잖아요. 예. 이제는 게임 회사는 게임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좀 퍼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게임도 중요하지만 게임을 하면서 동시에 또 썸씽 스페셜한 걸 할 수 있는 그것은 개발한다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냐. 이를테면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 지금 김택진 NC소프트 회장은 빅히트하고도 연계를 맺고 있죠. 네.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또 엔터테인먼트 하고
또 여기 넷마블 같은 경우에서는 코웨이를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직접 배달하는 그런 어떤 코웨이 제품과 함께 이 게임과 연결을 시킨다. 근데 최근에 이제 넥슨은 블록체인에 좀 필이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사에서는 아직도 확인은 하고 있지 않지만 빗썸이라는 이 비트코인 거래 회사를 지금 인수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을 하면서 게임을 하게 되고 게임 중에서 비트코인 가지고도 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돈슨의 넥슨이 그야말로 창의와 혁신의 넥슨으로 한번 부활을 하느냐. 특히 인재를 집중적으로 끌어모으겠다는 김정주와 이정은 대표의 그런 경영 전략에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 다음은 일본의 대표 호텔이죠. 데이코코 호텔입니다. 데이코코 호텔은 오랜 역사에 걸맞게 해외 유명 인사도 자주 찾는 유명 호텔인데요. 그런데 이 호텔이 어제부터 전례가 없던 영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호텔이 객실을 보수해서 레지던스 형태로 판매를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또 가격도 많이 내렸는데 일본의 최고의 호텔이 자존심을 굽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역시나 코로나19 여파일까요? 그렇습니다. 데이코쿠 호텔하면 일본을 대표하는 시설이기도 하고 또 호텔이기도 합니다. 벌써 150년 이상의 역사가 지나갔고요. 그 데이코쿠 호텔에 묵었던 사람들은 사실상 지난 150년 동안 근대 세계사를 이끌어온 인물이기도 했죠. 네. 저희들이 기자 초년병 시절에 이병철 회장을 만나러 가고 싶으면 사실 잘 안 만나주지만은 만나러 가고 싶으면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일본 도쿄 데이코쿠 호텔의 로비에서 왔다 갔다 하면 한 번씩 뵐 수가 있다. 네, 그만큼 자주 찾았다는 소리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겨울만 되면 사실 삼성그룹의 회장실을 데이코코코를 옮겨놓다시피 했고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일본 역사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데이코쿠 호텔이 최근에 아주 자존심을 굽히고 호텔 객실을 레지던시 그러니까 서비스가 되는 임대형 아파트로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다라는 네. 충격적인 지금 보도가 나온 것이죠. 네, 데이코코 호텔은 시설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도어맨부터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높이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번 레지던스 판매를 시작함으로써 이런 평가들도 새삼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데이코쿠 호텔은 시설도 좋고 역사 전통 다 빛나지만 특히 장점이 역시 서비스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데이코쿠 호텔에서는 쓰레기통을 당일날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쓰레기통도 보관해줘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또 귀중한 서류 하나가 쓰레기통에 넣을 수도 있는데 네. 호텔에서 며칠을 보관하다가 혹시 잊어버릴 뭔가를 중요한 게 빠뜨렸을 것을 대비해 준다든지 또는 전 세계의 단추는 데이코쿠 호텔에 다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 비즈니스맨들의 옷이 단추가 떨어지면 보기 흉하고 사업이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전 세계 단추를 다 준비해놨다가 세탁을 맡기면 단추를 끼워주는 거죠. 네. 뭐 이 밖에도 각종 서비스 이런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이 뭐 세계적으로 이 아주 탁월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데이코쿠 호텔이 내놓은 저 서비스 그러니까 호텔 객실을 이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손님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자존심을 굽히고 살기 위해서는 매각이라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코로나 시대에 비즈니스맨들 비대면 업무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일본에 출장을 가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출장을 가더라도 회사에서 만나는 건 잠시밖에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저렇게 레지던시를 팔아서 집에서 호텔에서 비대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호텔도 이 데이코쿠 호텔의 변신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일본의 KTX 같은 곳에도 KTX 이동하면서 말을 하면 코로나가 옮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칸을 지금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의 비대면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인데 데이코쿠 호텔이 자존심을 접은 측면도 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발악을 하는 그런 모습 우리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테슬라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테슬라가 흑자를 냈죠.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의 가능성을 엿봤다. 이렇게도
평가가 나왔었는데 사실 들여다보니 테슬라의 흑자 이유는 전기차가 아닌 전기차 크레딧 판매 수익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수님, 크레딧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만드는 제조사는 전기차 판매 할당량이 주어지고 또 남은 할당량은 그 크레딧을 사서 채워야 되는 건데 테슬라가 이 크레딧 판매 수익으로 좀 재미를 봤다고요? 예, 테슬라가 요즘 주가가 상당히 무섭게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대장주로 우뚝우뚝 솟고 있는데 그렇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이제 드디어 적자 행진을 끝내고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그런 영업 환경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년 동안의 영업 수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만 어떻게 해서 작년에 처음 흑자가 됐어요. 어떻게 흑자가 됐느냐? 자동차 판매 부분에서는 여전히 적자예요. 이 적자를 메꿔주고 테슬라를 흑자로 몰고 간 게 ZEV라는 정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ZEV라는 게 제로 에미션 비이클, 공해를 하나도 만들어내지 않는 정책인데요. ZEV 크레딧 정책이라는 게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등 약 10개 주가 지금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등등 내연차들은 내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완전 무공해 차를 파는 회사로부터 바로 ZEV 크레딧이라는 걸 사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공해차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로부터 사오는 거죠. 이를테면 싱가포르 증권시장에 있는 탄소 배출권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자기가 팔아서 적자지만은 ZEV를 다른 자동차에 팔아서 그 크레딧을 팔아서 흑자를 남긴 거예요. 지난해 그 영업 수지 흑자액의 2배 이상이 바로 저 ZEV 크레딧 판매에서 왔다. 그런 면에서 환경차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한 테슬라의 전략을 넘어서서 테슬라의 하나의 호기심적인 영업 전략 소개를 넘어서서 네.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하려고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ZEV 크레딧 정책 같은 겁니다. 이를테면 한국이나 외국의 내연기관차가 미국의 자동차를 팔려면 ZEV 크레딧을 사와라. 그렇게 되면 결국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내는 무공해차를 많이 만드는 회사가 유리해지거든요. 그래서 ZEV 크레딧이 자동차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엄중한 시대가 왔다.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한번 짚어볼게요. 머스크 CEO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어요. 머스크 CEO의 한마디에 주가가 뭐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이렇게 한 사람 말 한마디에 증시가 들썩이고 있는데 좀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뉴욕 증시에서 머스크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파파 머스크. 원래 일론 머스크인데 파파 머스크라고 직접 씁니다. 파파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네. 보통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에서 쓰는 그 파파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래서 말하는 대로 투자하는 행렬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말을 안 해도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림 하나를 살짝 그린다든지 어디 한 곳을 쳐다본다든지 그래도 주가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엠블렘을 주목을 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폭발하고 네. 또 요즘 게임스탑에 대해서도 한번 댓글 하나 쓰면 주가가 대폭등을 하는 거거든요. 네, 머스크 CEO가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특히 공매도와 관련해서 머스크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힘을 실어주면서 공매도는 사회의 악이다. 이렇게까지 하게 되니까 공매도가 그야말로 나의 운명을 살려주는 우리의 신이다. 그래서 주여 머스크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을 뉴욕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머스크 CEO가 애착을 갖고 진행하는 사업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우주 사업이죠. 스페이스X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주 사업을 좀 진행 중인데 이제 머스크 CEO가 2050년까지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이제 사업을 추진 중이잖아요. 근데 규제 당국의 조사도 좀 따로 받고 있다고요. 네, 일부에서
머스크가 우주 사업을 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파파 머스크가 우주선을 타고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미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자, 우주 스페이스 X는 인공위성을 많이 띄워가지고 인터넷 사업을 하자는 건데 연방항공청에서 지금 시험 발사 과정에 규제가 있었다 해서 머스크를 소환하려고 하는데 저 대목에 대해서도 뉴욕 증시의 개미들이 우리 파파 머스크를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해서 지금 정부하고도 상대로 해서 머스크를 보호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마지막은 SK그룹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연봉을 모두 반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성과급을 가지고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자 이를 의식한 조치인데요. 박사님, SK 하이닉스가 지난해 좋은 실적을 거뒀고 성과급 지급도 이제 따라서 결정을 했는데 직원들 사이에서는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비교해서 불만의 소리가 좀 터져 나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요즘 SK 하이닉스 직원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연일 시위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작년에 얼마나 좋은 높은 실적을 올렸습니까? 그런데 네. 성과급은 쥐꼬리밖에 안 된다. 물론 쥐꼬리보다는 훨씬 많겠지만은 바로 인근의 삼성전자하고 비교했을 때 연봉에 20%밖에 성과급이 없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올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마침 어저께 이 SK 하이닉스의 M16이라는 새로운 D램 공장 생산 가동식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 지나가던 이 최태원 회장이 그 모습을 봤어요. 왜 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모양인데 왜 시위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연봉 보너스가 적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M16 기공식에 치사를 하면서 나는 그 하이닉스로 받은 1년 연봉을 다 내놓겠다. 약 30억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네. 회사가 크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직원들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돈 좀 더 올려주려고 그러냐. 내 돈은 다 내놓겠다.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자 이런 방식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 잘 키우기 위해서 연봉을 보너스를 좀 덜 준 건데 이렇다면 그런 어떤 그 직원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직원들 입장에서 성과급 10원, 20원은 클 수 있지만 최태원 회장한테는 그것이 그 한계 효용이 얼마 안 되는 돈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직원들의 속마음을 좀 더 깊이 헤아려주는 그런 섬세한 리더십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 더 섬세했으면 나았을 뻔했는데 다른 이야기도 짚어볼게요.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인 회장으로 이제 곧 활동을 시작을 하죠. 끊임없이 저희가 이제 박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3년 동안 회장직에 오르게 되는데 경제 의견을 얼마나 낼 수 있을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고 해요. 예, 특히 최태원 회장에게 이제 바라는 한국 경제 전체적인 의견은 자 기업이 ESG 쪽으로 급격하게 전해서 환경에서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 되고 기업 지배 구조, 사회적 책임을 기업 전체가 그 활성화시키면서 좀 모범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정부나 국민들에게 잘 설득해서 그야말로 국가와 기업이 하나가 되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후에 새로운 경제 상생 모델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